네, 금요일 밤에 열리는 비밀스러운 공간 하창봉의 주식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기훈입니다. 자, 하창봉의 주식살롱은요, 어디에서도 쉽게 듣고 볼 수 없는 우리 시장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이슈까지 중요한 정보만 쏙쏙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주식살롱의 안주인입니다. 우리 하창봉 대표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창봉의 주식살롱 엄청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아쉬운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창봉의 주식살롱에서 하는 이야기가 늘 항상 매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운이지요? 실력일까요? 운일까요? 두 가지 다가 맞아야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뭐 철저하게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이더라도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지난 한 주도 정말 뜨거웠던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창봉의 주식살롱 오늘 또 저희가 가열차게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 먼저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제 눈에 띄는 이슈는요. SG 사태도 좀 제2의 SG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배신, 뭐 바이든의 배신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상당히 많아요, 사실. 네, 저희가 다음 주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아마 조금 전에 이제 해외 외신 속보도 보셨겠지만은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후에 4년 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또 미국을 가는 일정도 있고, 중국을 가죠. 중국을 가는 일정도 있고, 마침 또 이번 주에 또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갑작스럽게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산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고 마이크론이 지금 중국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급변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요. 이 가운데 우리 하창봉 대표는 과연 오늘 어떤 이슈를 이야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그냥 흘릴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6월 중순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럼 벌써 16일? 이제 6월의 반이 지났으니까 이제 하반기 이야기 끝낼 때가 됐거든요. 아마 올해 상저하고 다 틀릴 신부에 대한 뷰에 대한 전망을 지금 상고하고까지 가느냐. 그래요. 그 내용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변곡점이 있었던 미국 금리 동결 이야기를 FOMC 우리 시각으로 주식 살롱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좀 이번 주 이슈지만 또 한 주간의 일정,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정리지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면은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4.0이 나왔고요. FOMC는 모두 다 인상을 기대했었는데 동결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떤 시장의 사인이고 어떤 내용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살롱 제4화 4화 2580의 의미, 6월의 의미. 지난주 시간 맞죠? 네. 이 자리는 이제 새로운 장의 자리다. 그리고 6월은 큰 변곡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뭐 점성가가 아니니까 예언자가 아니니까 나와 있는 팩트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물가가 이제 4%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 미국의 금리 동결을 호키시한 동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파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왼쪽에 물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물론 헤드라인 CPI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뭘 그렇게 아직 연준은 또 2번 정도 올린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이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씩 풀어보면 어쨌든 미국이 10번 연속 금리 인상하던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멈췄다는 것 자체는 시장이 두 가지 시그널을 줍니다. 하나는 우측에 있는 점도표처럼 지금 보면 제가 굵은 네모 박스가 이번 6월 달 점도표예요. 그래요? 상단을 보면 이제 3월 달은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5.1%였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면 뭐 하반기 갔을 때 금리 인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시그널이었고 이번 이 오른쪽에 있는 박스 거는 5.6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시장에서 한 2번 정도, 거의 7월 달이 될지 9월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저런 단어를 쓴 거예요.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놓고 보면 뭐 그럼 금리 동결한 거 별거 아닌 거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우리가 볼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금리를 동결할 땐 이 변화가 없었는데 아마 오늘 장과 앞으로 다음 주까지 같이 보시면 생각보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럽이 금리 올린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려요. 근데 어쨌든 유럽 20위는 어제
14% 수준으로 금리를 네. 올렸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이슈겠지만은. 근데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급변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금리를 동결 할 때. 근데 네네. 영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급변한 게 뭐냐면 달러화가 거의 DXY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약세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요. 초약세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유로화가 튀어버린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절대 금리는 유로화가 22가 4%, 네. 미국이 5.25죠. 그러면 금리 차로 놓고 보면 당연히 유로에서 돈을 빌려서 달러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네네. 저금리에서. 근데 이거는 왜 그럼 이런 급변한 상황이 나오냐? 미국이 동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결을 했기 때문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장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달러 약세니까 성장주 쪽으로 확 몰려버립니다. 그래요. 근데 몰리는데 이게 만약에 지속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말하는 테크주만 가냐 이 현상 자체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추론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식살롱만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정할 수 있어요. 유로화가 금리 인상에서 강했으니까 달러는 약해. 뭐 근데 당연한 수순이 금리 격차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유로는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면 뭐 달러는 당연히 상대 통화니까요. 네. 유로화가 강해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렇죠. 유로화가 강했었으니까. 근데 달러의 강도를 나타내는 통화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6개의 통화를 가지고 달러의 상대적 통화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두 번째 많은 게 바로 엔화입니다. 엔화. 예. 이제 이게 잊고 있었던 엔화. 지금 뭐 주식시장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듯 시끄럽지만은 우리가 일본의 33년 만에 신고가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이거 일본 ETF 투자한테는 좋다고 들립니다만은 갑자기 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안 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엄청난 엔지 효과입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재팬 보냉키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일본판 보냉키 바로 우에다 가조 신임 총리 전략 정책입니다. 일본이 오늘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엔 재정 환율이 지금 900원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본의 엔화는 하늘로 날아가고 약세를 우리나라의 원화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초강세로 가게 되면 첫 번째로 갈 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나오냐면 일단은 피해부터 볼 수 있는 것. 네. 피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지는 섹터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론 이것 때문에 무조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늘어졌다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가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집단 손배송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7, 8월이니까 현대 기아차에 또 노조 이슈, 인센티브 이슈도 있을 수 있긴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엔화의 초강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동차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게 옛날의 잣대와 지금의 잣대와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오를 수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항공입니다. 항공.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슈를 잘 보면 대한항공의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 올라오고 딱 3일 전부터 실제적으로 항공주들이 갑자기 기지개를 핍니다. 항공주가 기지개를 핀다라는 거는 그만큼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이 많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물류 네, 쪽으로 뭐 봐야 일본으로 많이 우리가 이 재정 환율이 900원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원화가 일본 돈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일본 갔을 때가 한 20년 전에 도깨비 여행이 유행할 때거든요. 네. 그때 여행 상품 이름이 도깨비였어요. 밤에 갔다가 밤에 그렇죠. 오는.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날 들어오는 2박 3일짜리. 그때 돈을 50만 원이면 다녀왔거든요. 그때가 이런 900원 안 할 때예요. 그러면 간단히 놓고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엔저에 대한 수혜주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죠. 뭐 일본에서 화장품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제일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 이후부터 가장 그 일본 노선 비행기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건 이제 매출적인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면 환율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는 섹터가 항공입니다. 항공. 왜냐하면 외화 부채가 가장 많은 산업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좀 이렇게 약세로 간다면 항공 하나만 좀 좋은 소식이 들린다. 뭐 간단히 놓고 보면 항공, 여행 이런 일본 쪽이 다 좋아지는데
많은 섹터 중에서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LCC 회사들이에요. LCC 저가항공. 예, 일본 쪽의 비중. 그다음에 그는 이제 일본 여행 매출에 대한 부분이고 네. 실제적으로 이 재팬 이 우에다 가족 효과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구로다 총재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제가 재팬 버냉키라고 적어놨냐면 네. 같은 버냉키가 2008년도 리만 사태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유명하거든요. 금융 사태 왔을 때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버냉키하고 우에다 총재가 둘 다 MIT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본판 버냉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우에다 총재가 실제적으로 신임을 총재할 때 일본이 엔저 정책을 펼친 것은 아베노믹스 전 그렇죠. 총재 고르다 총재였는데 그래서 우에다가 신임 총재로 들어올 때 시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본이 엔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금리 올리고 미국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 약세로 가고 일본까지 엔저 정책을 펼쳐버리면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이번 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번 주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워낙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외국인 자금도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일단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전반적인 이야기가 네. 우리 호재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악재로 저는 둘 다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악재고 네. 수혜는 제한적이면서 부담은 많은 재료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말씀 여기까지 딱 듣기로는 그냥 악재라는 외국인이 한국을 주식을 매수하기에 상대적으로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주식 살롱의 또 특징처럼 네. 여기 악재입니다. 악재라고 느꼈으면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또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서 악재를 많이 악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뭐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매수세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네네. 자동차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면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지는 건 항공 관련 기업들이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금리 동결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건 또 뭔가요? S&P 500 기업들의 미국 금리 동결 전후의 주가 흐름을 다 분석을 해갖고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초록색이 다 주간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인 주간 상승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이번 주에 동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실제 동결을 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퍼포먼스를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7%, 엔비디아는 원래 결대로 가고 있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6%, 10%, 네. 7%. 근데 네. 마소나 메타나 아마존 이런 기업들 같은 왜 그럼 계속하냐 하면은 이 기업들이 대부분 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달러 약세 수혜입니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금리 동결하면서 달러가 아까 약화로 갔다니까. 그럼 메타나 또 우리가 굳이 여기서 뭐 AI라는 일을 마음껏 낸다 하더라도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요. 이건 새로운 재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S&P 500 지수 일주일치의 그 뭐랄까요 수익률을 보니까 네, 시가총액 수준입니다. 보니까 미국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괜찮죠. 미국 시장은 지금 괜찮게 달려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할 때 하나 더 건져가야 되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주가 잘 가는 건 다 아는 내용이죠. 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죠. 그래요.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화면 자료가 좀 작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다 표시를 해놨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딱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갑자기 월마트와 타겟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월마트 3.65%. 그리고 나이키도 매수가 딱 들어와 버립니다. 5.85%. 네,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이게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 장을 좀 바라볼 관계인데 그동안에는 금리 동결 전에는 시장이 철저하게 성장주 위주로만 갔습니다. 한국도 반도체면 반도체, 배터리면 배터리. 근데 그 중간중간에 헬스케어라는 섹터가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조선이라는 섹터가 있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도 금리를 딱 동결, 이게 호키시안 홀더진 뭐든 간에 딱 동결하자마자 갑자기 필수 소비재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버립니다. 이 미국판 리오프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증시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눌려져 있던 항공주가 주간 상승률 10%가 나와버리고 그렇게 눌려져 있던 의류 회사들.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갑니다. 당장 내일. 그 베트남을 가서 의류주가 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베트남은 이재용 회장님 대동에서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의류주가 올랐다면 제가 대통령이 베트남을 가시니까 베트남 그 다음 주 일정이 있어요. 베트남과 프랑스 방문 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인 게 아니고 그동안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보다는
달러 강세 속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죠? 경기 침체라는데 왜 지수 강합니까? 그렇죠. 그 두 번째 시간이 세 번째 시간이 네, 그 이화의 포인트 핵심이 뭐냐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강한 거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그러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뒤집어질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금리 동결이다. 그럼 어쨌든 간에 미국이 호키시한 동결을 했긴 했더라도 시장은 이미 동결 후 인상, 그다음에 인상 후에는 인하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냥 우리가 가볍게 흘릴 수 있는 뭐 나중에 인상할 건데 동결했고 점도표 올라간 내를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볼 수밖에 없는데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네.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누워져 있던 우리가 말하는 경기 민감 필수 소비재 섹터들도 조금 나 이제부터 한번 기지개 펴볼까? 나이키 신발을 신어볼까? 타겟 옷을 좀 사입어볼까? 그런 결이 좀 느껴졌던 일주일이라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것을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투영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도 뭐 신발 좀 신어볼까? 옷을 좀 입어볼까?처럼 우리 시장도 그런 그렇죠. 종목들. 제가 이래서 이걸 제가 우리 MC님하고 같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맥심을 찝어주시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시장이 복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복선은 깔아놨지만은 점도표를 잘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는 반도체 가면은 배터리 못 가고 그렇죠. 배터리 가면 반도체 못 가고 그게 조금 더 퍼져 버립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투자의 선택폭을 조금 넓히셔도 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요.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수급 쏠림 때문에 배터리가 가면 장이 내려가고 배터리가 내려가면 올라가면 장만 오르고 그런 장이었다면 일정 부분 이제 만약에 성장주가 가면 반도체 배터리가 같이 갈 수 있고 경기 민감주가 간다면 조선건설, 철강, 화학 가면서 의외로 필수 소비재 섹터에게 유통, 의류, 화장품까지 같이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이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함께하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필수 소비재는 사실 중국의 영향을 좀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필수 소비재에서는 중국과 연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관계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도 기대를 해볼 만한지라는 질문을 드리면 녹록치 않은 게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너무 내용이 깊어지나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왜 블링컨은 갑자기 중국을 가겠습니까? 네. 그래요. 이 시점에 왜 빌 게이츠는 시진핑을 만나며 영국의 대사가 중국을 옵니다. 그리고 리창 총리가 바로 이번 주말에 어디를 가냐면 독일과 프랑스로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마 다음 주 바라보는 이 국제 정세가 약간은 이제 화해와 이쪽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뭐 중국 관련 소비가 눌려져 있더라도 아마 저는 자신합니다. 다음 주 아마 경제 TV에서 많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 나라도 네.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요? 네. 그 다음 주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이야기 해봤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문상아 캐스터가 다음 주 주간 일정을 또 준비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제의 흐름을 앞서 있는 방송 하창봉의 주식살롱. 안녕하세요, 문상아입니다. 6월의 셋째 주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갛게 마무리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 프리뷰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투자하시면서 챙겨야 할 주간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일 일요일부터 만나보시죠. 이날에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소식에 마이크론이 중국에 8천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그동안 악화됐던 미중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의 시작이죠. 월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미국이 노동해방일로 휴장을 하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파리 에어쇼는 영국의 판버러 그리고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히는데요. 우주 항공 사업을 하는 하나그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부품과 항공, UAM 관련 종목들의 방향성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20일 화요일 일정도 보겠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하반기를 위해 디바이스 경험 부분의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BH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에는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 10년간
연간 1,200조 원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제2의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만큼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도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도 살펴보시죠. 이날에는 단오절을 맞아 중국과 홍콩, 대만 증시가 쉬어가고요. 미국의 메스터 연은 총재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 연설들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의 일정까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요. 또 LG 이노텍이 카메라 수주를 재공시하겠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LG 이노텍은 테슬라와 1조 원대 규모의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있을 주간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창봉 파트너와 다음 주 이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다음 주 일정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일정은 뭐 초반에는 미국하고 중국만 쭉 보였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다음 주도 꽉 차져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2차 회의 뭐 이런 또 일정도 눈에 좀 들어오는 일정이었는데 우리 하창봉 대표는 다음 주 일정 중에서 어떤 일정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자막 지나가준 중에서 중국 20일 날 LPR 금리 인하 가능성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섹터로 놓고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SK 그룹의 그 경영자 회의 잠깐 이야기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시간 관계상 삼성하고도 줄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마침 다음 주 일정에는 삼성전자 DX 사업부의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DX 사업부의 전략 회의. 네. 이것을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기업 사업부 부문별 임원 모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렇죠. 근데 이런 전략 회의에서 삼성에 나아가야 할 길, SK에 나가야 할 길에서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 분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겠다. 집중과 뭐 견제 뭐 이런 게 좀 나오지 않나요? 뭐 저는 그 단체 생활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갑자기 회의를 안 하다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회의하자 그러면 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파이팅 한번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현재 성과에 대해서 질타한다든지 그것 때문이죠.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7만 원이 올라와도 주가 매수 못하신 분들 숫자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1분기의 사업 실적입니다. 지금 보면 영상 디스플레이 부분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 감소를 했어요. 15주에서 그러네요. 이쪽은 뭐 그리 많이 감소한 건 아닌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8천억을 벌다가 1,900억으로 내려갔죠. 근데 저건 뭐 하할 정도도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맨 밑에가 가장 걱정이잖아요. 반도체 DS 사업 부분이 마이너스 4조예요? 매출 반토막도 큽니다. 26조 나오다가 13조 나왔는데 올해 1분기 때 4조 5,800억 나왔거든요. 작년에 얼마 나왔냐면 8조 4,500원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 4조 5,800억, 8조 4,500억이고 4조 5,800억인데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2분기는 더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수준은. 그러면 결국은 손실이 8조에서 빼면 한 12조 이상의 손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런데 엄청나네요. 문제는 이건 1분기잖아요. 네. 1분기인데 이거를 전체 전 사업부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간신히 2,70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6만 원대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올라간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내려간 것들. 디스플레이도 7조에서 6조. 모바일이네요. 1조 벌다가 7,800원. 근데 모바일인데 정확히는 매출은 똑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요. 32조에서 31조. 한 5천억 정도 덜 팔렸나요? 근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었네요. 조금 늘었죠. 0.12%가 많이 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는 솔직히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가 3분기에 바닥을 친다고만 전망을 하는 거지 그 바닥을 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 없죠. 반도체 경기가 언제 좋을지. 물론 좋아지는 시간들은 나올 겁니다. 재고가 감소를 한다든지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던 바로 그 중국. 중국이 지금까지는 계속 눌려져 있지만은 중국이 사실 이번 주에
1년 만에 MLF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다음 주에 LPR까지 내리게 되면서 미중 관계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뭐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안이니까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국가 안보적인 이슈가 큽니다만은 그런 이슈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 회복되는 그림에서 딱 나와버리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는 사실은 반도체 DS 사업부의 회복이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데 현재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DX 사업부에 경영진 전략회의를 했냐 이거죠. 그거는 그래도 2분기 때 적자, 이제 2분기 누적은 적자가 나옵니다. 네. 거의 뭐 99.99%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거 3조 9천억 때문에 4조 5,800억 쌤쌤해서 2,700억 흑자로 남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사업부에서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이 반도체는 지켜봐야 됐고 바로 삼성 DS 사업부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전략 회의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안 좋았던 매출이 낮았던 곳을 끌어올리는 회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세게 가던 곳을 더 펌프질해서 가게끔 하는 회의를 할 것이냐. 네. 삼성의 선택은 가는 곳에 좀 더 힘을 실어보자라는 거네요. 결론은? DX 사업부는 삼성이 아무리 뭐 이게 수요단이 만약에 PC라든지 스마트폰 회복이 안 되면 못 네. 올라와요. 여기서 뭐 그렇죠. HBM 백날 이런 말 좀 그렇구나 한다고 해도 전체 매출 비중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는 올랐지만은 그 적자를 돌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가 언제 바닥을 찍을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수준에서 반도체보다 매출이 많은 유일한 섹터가 DX 사업부예요. 그러네요. 32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삼성전자는 30조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마진이 높아서 8조를 벌었던 거고요. 가전은 매출은 높지만은 마진이 반도체보다 낮으니까 3조 정도밖에 안 됐던 네, 거예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입장에서는 이 DX 사업부를 그러네요. 키워야 되는 건데 말이 좋아서 DX 사업부지 생각보다 이렇게 많아요. 오른쪽에. 아, 그러네. 핸드폰, 예. 우리 핸드폰하고 뭐 TV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뭐 맞죠. 뭐 모니터, 프린터, 텔레비전, 뭐 청소기, 에어컨, 건조기 다 포함. 데이코가 뭔가요? 데이코요? 맨 우측 하단. 저건 잘 모르겠어요. 데이코도 가전 왜 자기 혼자 화살표가 써 있죠? 저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화살표가 의미가 있나 해서 네, 저도 여쭤봤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우리 가끔은 애교로 넘어가 주십시오. 제가 삼성 DS 사업부에서 맞네요. 이미지 준비한 거라 다음에 준비해서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절대적인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 아니, 휴대폰이겠죠? 네, 왜냐하면 네. 이 갤럭시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아까 우리 지난주에 다룰 때도 애플은 아이폰이 어쨌든 1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해서 DX에서 잡아주려고 그러면 이 폴더블 폰에 촉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폴더블. 전체 프리미엄 폰은 1년에 한 7천만 대, 8천만 대 팝니다. 애플은 1억 대 이상을 파니까. 네네. 근데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이번이 5번째 시즌이에요. 시리즈인데 지금 이 전망을 놓고 보면 한 2천만 대까지도 전망을 하거든요. 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러면 지금 폴더블 폰 쓰시잖아요. 네, 저는 쓰고 있죠. 저는 다음에 교체하면 저도 폴더블 폰으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천만 대 정도라면 삼성전자가 연간 1억 대 좀 못 미치는 모든 스마트폰을 파는데 폴더블 폰의 점유율이 20%가 올라오는데 폴더블 폰의 가격을 놓고 보면 대부분 190만 원대가 넘어요. 아, 네,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150만 원대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 갤럭시 S23 기준으로 울트라 버전 512기가 제일 큰 게 200만 원대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고 세 가지를 같이 출시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폴더블, 워치, 태블릿까지. 그래서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이 DX 사업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례적인 행사가 몇 개 있어요. 그동안에는 삼성이 뭐 행사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안 했습니다. 네. 다 미국에서 했어요. 처음으로 코엑스에서 합니다. 코엑스에서. 그리고 2주를 당겼어요. 원래 8월 중순에 하는데 2주를 당긴 겁니다. 네.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는 이제 폴더블 폰이 삼성 스마트폰 DX 사업부의 새로운 폼팩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잘 안 차는데 안 차봤어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저는 차고 있습니다. 아 차고 계시죠? 네, 워치, 스마트워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맞군요. 트렌드포스는 이 스마트워치 시장 자체를 한 21년도 지금 28조 정도 기준에서 28년도로 갔을 때 한 3배 이상의 증가를 예측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워치는 차보시면 이게 뭐 애플도 있고 네. 뭐 삼성도 있으니까 중국도 워치는 이제 한번 차기 시작하면 다른 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이폰에 갤럭시 S24이 밀린다면 삼성이 지금 애플을 생각보다 빨리 추격하는 게 태블릿입니다. 갤럭시 북 생각하시면 돼요. 갤럭시 북.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2년도 기준으로 애플의 아이패드하고 삼성의 갤럭시 북의 스프레드 차이는 19.4%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애플이 지금 주춤되고 있을 사이에 지금 올해 딱 접어들어서 갤럭시 북 효과로 격차를 12%까지 높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7월 29일 날 예정된 삼성의 언팩 행사에서는 총 3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갤럭시 폴드 5, 그다음에 갤럭시 워치 6,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갤럭시 탭 S9 모델이 나오는데 와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 또 마침 네. 우리 MC님이 또 차고 계시다고 하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출하량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이거 보면 23년도, 22년도에 대략 한 1,000만 대가 안 됐죠. 8천만 대 정도죠. 9천만 대. 근데 향후 2, 3년 내에 거의 뭐 25년 정도면 거의 뭐 1,000만 대 이상으로 꺼놨거든. 100만 대군요. 1억 대군요. 그렇게 보는데 점유율에 대해서 애플이 확실히 많아요. 혹시 네, 어디 그러네요. 제품 45%네요. 삼성 거 쓰시죠? 저는 삼성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제가 삼성 네, 쓰는 네.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45% 정도 차고하고 있는데 삼성은 지금 이 자료가 아까 보면 2002년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23년도 기준으로는 삼성이 25%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중요한데 이제 돌고 돌아서 와치 이야기 하려고 길게 한 건 아니고 네네. 이번에 바꾸신다고 하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힌지. 예. 네네. 어렵게 구했습니다. 우리 그래요. 이 물방울 힌지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이 우리가 그냥 물방울 힌지라고 해요. 물방울 모양의. 물방울 어디 있습니까? 또 밑에 힌지. 저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꼭 이쑤시개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힌지라는 단어가 정식 명칭은 아니래요. 밑에 눕혀놨는데 저렇게 약간 물방울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방울 힌지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네. 삼성이 이제 이번에 폴드 5가 나오면서 특징이 한 3-4가지가 있는데 물방울 힌지는 저도 씁니다만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 완전 밀착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저는 몰라요. 근데 뭐가 많이 생겼냐면 먼지가 낍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방울 힌지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2가지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지가 끼지 않게 할 수 있고 완전 밀착이 된다는 또 얘기죠?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가장 단점이었던 제가 지난번에 구글 픽셀 폴드 말할 때 네. 이거 안 팔려 그러잖아요. 무거워서 삼성 거보다 무겁거든요. 삼성은 이번 폴드 5가 나오면서 9g 정도를 낮추게 줄였어요. 됩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물론 이제 이걸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화면이 되게 넓어요. 근데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베젤리스 관점으로 화면 자체를 조금 크게 했다고 해요. 예, 그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갤럭시 폴더를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안 구매하기 떠나가지고 그만큼 삼성은 와치도 중요하고 태블릿도 중요한데 이 폴드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기대감이 크다. 예, 그리 보겠습니다. 이번 그럼 전략회의의 메인은 하나 나가는 대로 갤럭시 폴드 5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네. 오늘 마침 그동안 이제 이 댓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네. 인사이트가 좋다. 오늘 너무 자아자찬하네. 그래서 제가 현실이니까요. 밸류 체인을 쫙 적어왔습니다. 또 나왔네요. 네. 힌지는 KH바텍과 파이넴텍. 저희가 이제 이렇게? 회차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풀어드리거든요. 이게 우리 주식살롱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한 해가 진행될수록 하나씩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는 물방울 힌지 말만 하고 오늘은 물방울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 관련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힌지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경칩이고요. 현재는 KH바텍, 파이넴텍이 있고 폴더폰에는 윈도우가 2개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UTG라 울트라 스틴 글래스라고 이야기하는 저게 네. 이제 원래 바뀐 겁니다. 그래요? 갤럭시 21부터 바뀐 건데 UTG 커버 윈도우가 있고 CPI 방식이 있는데 2개가 조금 다른 커버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기에는 이제 뭐 전 JNTC라든지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할 거는 과연 무슨 기업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이 전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힌지 아닌가요? 그래도 다 물방울이기 그렇게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폴더볼이니까 KH 바텍으로 대변되는 힌지를 주목을 할 겁니다. 주가도 네, 네. 지금 많이 올라 있지만은. 근데 이제는 UTG나 CPI 필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네. 왜냐면 이게 UTG 필름이 들어온 지가 제가 이미 삼성 일반 우리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제가 만약에 여기서 2가지를 딱 같이 고른다면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맞췄을 때는 오히려 RF PCB 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PCB는 알겠어요. 네. RF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리퀴드 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연성 PCB를 말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폴더블을 바라보시면 단순하게 그냥 물방울인지 물방울인지니까 KH 바텍에만 국한하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가 이미 안 빠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글로벌 어떤 우리 대한민국 증시의 흐름과 보신다면 밑에 있는 바로 뭐 다음 주에 코스피를 이사가는 BH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BH 아까 다음 주 일정에 보면 코스피에 BH가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DKT 저는 약차란 윈도우나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오히려 RF PCB 쪽을 조금 더 높게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뭐 지금 여기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힌지와 RF PCB 쪽 두 개를 뽑으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KH 바텍은 많이 올라와져 있고 BH와 DK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정도의 상황일까요? 근데 BH는 다음 주가 상황. 네, 주가 상황. 다음 주에 코스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저 힌지 쪽은 이미 한 달 전에 올라서 한 달 그렇죠. 동안 저 위에서 신선 노름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안 내려옵니다. 네. 안 내려오고 있고 지금 밑에 있는 PCB 쪽은 이제 계속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을 또 한번 싹 한번 이거를 부연 설명 조금 더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부품의 단가 차이예요. 네. 아까 봤던 이 힌지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 근데 삼성은 폴더블 5가 있다면 향후에 6, 7, 9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한 번 접을 것 같습니까? 두 번 접을 것 같습니까? 이제 두 번 접으면 나오겠죠. 접다 접어보면 네. 두 번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접다 접으면 어떻게 되죠? 뭐 계속 접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감기는 거죠. 바로 롤러볼로 넘어가지 롤러볼, 않습니까? 네. 그때는 더 이상 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더블 볼 때 처음에 생각할 때 물방울인지 밭에 가겠지만은 제가 비중을 둔다면 접다 보면은 그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PCB 쪽도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전에 그 폴더볼은 삼성으로 대표가 됐고 네. LG에서 휴대폰 사업할 때 LG에서는 롤러볼 말리는 네, 그런 쪽을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또 들어보니까 접다 보면 롤러볼로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RF PCB 쪽을 보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말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오늘도 깔끔하고 알찼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음 주 눈여겨볼 만한 일정 살펴봤습니다.